실종이라던 남편 4년 만에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피했어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쥔 사람처럼요.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남편, 시동생 그리고 그 여자 세 사람이 손잡고 짜맞춘 잔혹한 각본. 사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돈을 향한 연극이었습니다. 살림도 육아도 모든 짐은 제 어깨 위에 얹어두고 그들은 그 뒤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계획 속에는 저와 아이의 삶까지 계산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불륜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장한 배신, 가족을 팔아넘긴 음모, 그리고 제가 끝까지 버텨낸 기록이에요. 궁금하시죠? 그 결말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막장 현실을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억울한 이야기를 세상에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듭니다. 그날 남편이 장거리 손님 모시고 지방 내려간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별말 안 했어요. 의심하면 피곤해지고 믿으면 덜 아프다는 걸 결혼하면서 배웠거든요. 대신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줬어요. 김밥 2줄, 과일 몇 조각,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텀블러에 담았어요. 뚜껑을 닫을 때 김이 살짝 새어나와서 손끝이 대었는데 그게 하루 종일 쓰리더라고요. 낮에는 집안일을 돌렸고 저녁엔 아이 숙제를 봐줬어요. 아이가 엄마, 숙제 다 하면 만화 봐도 돼요? 라고 묻길래 저는 웃으면서 오늘은 20분만 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하루의 규모는 참 소박했어요. 문자 하나가 밤 공기를 가르듯 도착했어요. 혹시 이분 남편 아니냐고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칸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반사 유리에 남편 실루엣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여자의 옆얼굴이 비쳤어요. 얼굴의 선명함보다 자세에 익숙함이 먼저 보였어요. 어깨 기댄 각도, 서로 대화할 때 상체가 기울어지는 방향, 팔의 거리.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초점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게 저는 소리부터 들었어요. 로비 바닥을 미끄러지는 구두 소리, 카운터에서 카드 긁는 찰나의 마찰음,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도착음. 그 소리들이 제 귀 속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백화라고 했어요. 30대 후반, 유부녀, 그리고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오래됐냐? 는 제 질문에 제보자는 전처 사별 즈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물방울이 스테인러스로 튀어오르고 다시 가라앉는 걸 멍하니 봤어요. 이름만 알고선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 손이 먼저 떨렸고 그 다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백화 씨가 꼭 받아야 할 게 있는데 직접 전하려고 왔어요. 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니 그녀의 눈이 보였어요.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상황을 재고 문을 얼마나 열지, 목소리를 어떻게 낮출지 판단하는 눈. 뭐죠? 저는 말했어요. 남의 가정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 언젠가 주인이 찾아온다는 거요. 그녀가 살짝 비웃었어요. 방어할 줄 아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발 들어가자 그녀 어깨가 쪼그라들더라고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하자니까요. 얘기요? 얘긴 충분히 했잖아요. 텔에서, 차에서, 로비에서. 그녀가 뒤로 물러섰고 그때 제 등줄기를 타고 기묘한 냉기가 내려왔어요. 누가 뭐래도 그 집의 공기는 낯선 사람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공기는 이미 누군가를 오래 환영해온 공기였어요. 남편은 다음날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느리게 풀더니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말부터 고르더라고요. 여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볍게 쓰일 수 있다는 걸 그날 배웠어요. 감정은 없었어. 그냥 실수였어. 깨끗이 정리했어. 실수요? 저는 쿡 웃음이 났어요. 실수는 발목 한번 삐끗하는 거예요. 당신은 길을 바꿔 걸었어요. 그는 식탁 의자를 빼안더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긴장하면 하는 버릇이었죠. 이혼이 접시도 아니고 한 번 상했다고 바로 버릴 순 없잖아. 이서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 생겼다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 말에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혈관이 솟았어요. 엄마요? 엄마가 생겼다는 게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정리했어. 저는 그때야 결심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포기한 것에 대해선 담담해지고 지키고 싶은 것 앞에선 선명해진다는 것을요. 나가요. 지금 나가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합리를 들이밀었어요. 잠깐만, 아이 생각 좀 해.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아이를 생각하니까 당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페인트 미세 균열이 별자리처럼 보였어요. 부서진 믿음이 눈으로 보인다면 아마 그 모양일 거예요. 금이 가고 퍼지고 서로 물들어가는 모양. 침대 옆 탁자 위 텀블러를 보다가 저는 알았어요. 아침에 대었던 손끝의 쓰라림은 결국 오늘을 예고했구나. 작은 통증이 크고 긴 통증을 데려왔구나. 이혼 소송은 조용한 소음이었어요. 서류가 오가고 날짜가 정해지고 도장이 찍히는데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하루에도 12번씩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와 마트에 갔을 때 아이가 사달라던 과자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제 손이 티끌 만큼 망설이다 카드를 뺐어요. 빚이라는 단어가 제 후두부를 잡고 흔들었어요. 밤이면 아이가 자는 동안 세탁기 돌아가는 소음을 들었어요. 텅 빈 거실은 냉장고 모터 소리만으로도 꽉 차 보였어요. 가끔은 제가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너무 믿은 벌, 덜 의심한 벌, 더 오래 버틴 벌.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엔 이 벌을 나만 받는 게 억울했어요. 벌이라면 나눠 가져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사람은 잘못을 나누지 않으면서 결과만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유리창을 닦다가 창틀에 낀 먼지를 보았어요. 한 번에 쓸려 나가지 않는 점착성의 먼지, 수차례 겹쳐 쌓였더라고요. 사람 사이 오해도 저렇게 쌓이더라고요. 그걸 닦으려면 힘을 주고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문질러야 했어요.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몸이 먼저 얼고 마음이 나중에 쫓아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담담했어요. 택시 기사분들 중에 연락 끊기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남편의 택시에 그의 습관들이 남아있었대요. 의자 각도, 대시보드에 접어둔 영수증, 사이드 포켓에 꼭 넣어 두던 초콜릿. 사람은 사라져도 습관은 좀 늦게 사라지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절에 들르자고 했어요. 5년이 지나야 사망신고가 가능하다더라. 그때까진 향만 피우자. 저는 향 불꽃이 사그라드는 걸 오래 봤어요. 향은 빨리 타는데 시간은 끈적하고 질기게 늘어졌어요. 그 사이 저는 숫자들을 배웠어요. 코인으로 진빚, 대출금리, 이자 납부일, 연체료. 은행 앱에 알림이 밤마다 울렸어요. 이번 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씻기고 숙제를 봐주고 작은 간식을 만들어줬어요. 작은 일상들이 제 기둥이었어요. 기둥은 화려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게 해주잖아요. 내 해가 흘렀고 저는 제 이름이 담담하게 발음되는 법을 배웠어요. 전화 받을 때 숨부터 고르고 필요한 말만 하고 괜찮습니다. 를 습관처럼 덧붙였어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연습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조금은 진짜로 괜찮아지더라고요. 동서가 어느 날 뛰어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 있었어요. 형수님, 서방님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저는 피식, 실소가 나왔어요. 집안 내력이 참 좋아요. 동서가 보여준 사진엔 어두운 복도와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한번 켜졌다가 살짝 꺼지고 다시 켜졌어요. 빈집이라더니 빈집에 불빛이 그럴 리가요. 우리는 빌라 앞에서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어 문패가 가볍게 딸깍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윙하는 미세한 소음이 층마다 무심히 반복됐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백화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얼굴이 보였어요. 실종 4년. 그 얼굴이 실물로 서 있었어요. 그가 제 눈을 피했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형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누군가가 말했어요. 저는 문턱을 발로 눌렀어요. 어디로 가요? 경찰? 변호사? 아니면 당신들이 숨겼던 방으로? 그때 누군가 불을 껐어요. 복도에 잔향만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심장 박동이 제 귓속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핑계 삼아 겁나지 않는 척했어요. 사실은 무서웠어요.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칼날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칼을 등으로 맞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면으로 서겠다고요. 잠시 후 그가 말문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 다음엔 보험, 실종 5년, 우울증 진단, 지급 심사 같은 단어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옆에서 백화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싸우면 돼요. 기록을 만들어두면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은 사물이었다는 걸. 사물은 배치하고 계산하고 시간이 지나면 현금화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들의 세계의 양심은 과목이 아니었어요. 옵션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끝내자.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가볼게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제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저는 드디어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누가 대신 써온 대본이 아니라 내가 쓴 말로.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처음 나온 말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 변명인지 아세요? 불륜을 들켰을 때도, 돈을 빌렸을 때도, 아이를 방치했을 때도 언제나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였어요. 결국 변명은 늘 과거형으로 포장되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의 입에서 들려온 보험 용어에 귀가 얼얼했어요. 실종신고 5년, 사망인정, 보험금 지급. 백화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우울증 진단만 확보하면 돼요. 자살로 보여도 보험금 나옵니다. 병원 기록만 잘 쌓아두면 돼요. 주변엔 자주 죽고 싶다고 흘리세요. 그럼 심사 통과할 수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약서 낭독 같았어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숫자와 절차로만 이루어진 종이 뭉치.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들에게 사람은 사물이었어요. 사물은 배치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심지어 현금화할 수도 있죠. 저와 아이의 삶은 이미 그들의 계산식 안변수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각본 위에 제가 새로운 대본을 쓰기 시작한 거였죠. 며칠 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봉투 안에 사진, 녹음 파일, 계좌 내역, 문자 캡처. 봉투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건 두려움의 박동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명 같았어요. 시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수님, 나 잘못했어요. 누나랑 그만해야 했는데.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죄책감보다 자기 연민이 더 많았어요. 사람들은 올 때조차도 결국 자기 슬픔을 먼저 챙기더라고요. 남편은 또다시 소리쳤어요. 그냥 건드리지 마. 그건 내 일이야. 저는 그 말에서 인간의 마지막 체면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아내, 아이, 가족, 모든 호칭을 다 버리고 남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년이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때 봉투를 꺼내 흔들었어요. 나 아직 이혼 안 끝났어요. 위자료, 상간소송,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 순간 방 안공기가 달라졌어요. 겁먹은 공기였어요. 그제야 그들은 제가 단순히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종이에 스며든 붉은 먹물이 제 결혼 생활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아기의 잔잔한 웃음, 젖병을 꼭 쥔 손, 처음 걸음을 떼던 날. 사진 속 아이의 눈망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하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울지만 쓰러지진 않아. 쓰러지면 너를 안아줄 사람이 없잖아.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제 마음 같았어요. 무너질 듯하지만 창틀에 매달려 버티는 모습.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뚝이 되겠다. 물이 넘쳐 흘러도 파도가 덮쳐도 아이만큼은 휩쓸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뚝이라는 단어를 제 심장에 새겼습니다. 이혼 뒤에 남은 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어요. 카드 명세서, 대출이자, 연체료, 독촉장. 통장은 언제나 얇았고 고지서는 언제나 두꺼웠어요. 저는 봉투를 뜯는 사람이 되었어요. 칼로 봉투를 찢을 때 나는 찌익 소리가 어느 순간 제 삶의 배경음이 되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아이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개고 숙제를 도왔어요. 숫자에 갇히지 않는 작은 순간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어요. 힘들지? 이제 그만 포기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포기한다는 게 뭔지. 포기는 그냥 손을 놓는 게 아니었어요. 포기는 제 아이 손까지 함께 놓는 거였어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숫자의 목을 조르면서도 아이에게만큼은 숫자 대신 웃음을 남기려고 애썼어요. 그게 제가 지켜낸 유일한 자존심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결국 그 얼굴과 다시 마주 앉게 됐어요. 잘 지냈어?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자기 합리화로 번들거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 얘기를 꺼냈어요. 상 받았어. 목소리도 맑아졌어. 학교에서 칭찬도 받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에는 책임이 없었어요. 마치 남의 아이 자랑을 듣는 사람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 앞에서 좋은 말을 했어요. 아빠가 너 사랑했대.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이에게 거짓이 아닌 표정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왜 아직도 그 아이를 챙겨? 바보 아니야? 맞아요. 바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독특한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해요. 나는 아직도 그날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내일을 믿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제 목을 조였어요. 사람들의 숨결이 뒤섞인 공기에서 철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가라앉은 공간은 언제나 금속 냄새를 품고 있더라고요. 상대 변호사는 침착했어요. 검은 양복의 주름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제 분노를 두 글자로 요약했어요. 히스테리. 그 말이 떨어지자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내 분노가 히스테리라면 그의 배신은 뭐라 불러야 할까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메신저 캡처, 계좌 이체 내역, 병원 진료 날짜, CCTV 기록. 전부 시간표가 맞물려 있어요. 제가 봉투를 탁 내려놓자 서류 안에 있던 사진들이 살짝 튀어나왔어요.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정이 잠시 정지된 것 같았어요. 판사도 방청객도 모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실은 증거를 먹고 자란다. 아무리 거짓이 입을 크게 벌려도 증거 하나만 제대로 씹으면 금세 목이 메이더라고요. 보험사 조사관은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종이가 아니라 제 얼굴을 훑고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10번도 넘게 했던 말을 다시 했어요. 실종, 우울증, 5년 보험금. 그런데 그가 집중하는 건 제 말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의 높낮이, 손끝의 움직임, 눈꺼풀 떨림이었어요. 마치 사람을 해부하듯 저를 기록하는 눈빛이었어요. 의무기록, 병원 입퇴원 주기, 주변 진술, 일관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거짓은 언제나 계획적이라서 오히려 매끈하게 일관돼요. 대신 사소한 우연이 없어요. 삶은 늘 삐걱거리고 서류는 늘 빈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그들의 기록은 너무 완벽했어요. 완벽한 건 오히려 거짓입니다. 조사관이 눈을 치켜뜨더니 아주 미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저 말은 칼날이 될 수 있겠구나. 병원 복도에 앉아 서류를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달력 포스터가 걸려 있었는데 날짜가 살짝 어긋나 있었어요. 의무기록에는 의사가 오후 3시 진료를 본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달력엔 그날 오전 근무만 돼 있었어요. 그날 선생님은 오전 근무셨죠?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림자가 알려줬다고요? 대기실 시계 그림자의 각도가 오후 3시엔 그렇게 기울 수 없었거든요. 서류는 완벽했어요. 도장도, 필체도, 숫자도. 하지만 그림자는 거짓말을 못했어요. 서류는 사람이 만들지만 그림자는 세상이 만들거든요.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이 싸움의 증인은 문서가 아니라 흔적이다. 시댁에 불려갔을 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새로 깔린 카펫이었어요. 얼룩 하나 없는 패턴 아래엔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감춰져 있었겠죠.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깔아 덮지만 발로 밟을 때마다 밑에서 낡은 얼룩의 모양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애만 생각하자. 애한테 아버지를 도둑처럼 만들지 마라.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누가 아버지를 도둑으로 만들었을까요? 나였을까요? 그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도둑은 이미 도둑처럼 살았어요. 저는 그냥 그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문틀의 흠집을 바라봤어요. 문이 몇 번이나 세게 닫혔는지 그 흠집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서로 못 알아들었는지. 아이 앞에서는 모든 진실이 무거워졌어요. 엄마, 아빠는 왜 없어? 그 질문 하나가 칼날 같았어요. 저는 늘 대답을 고민했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했대. 그 다음 문장은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를 아프게 했어 라는 말은 끝내 삼켰어요. 어느 날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꿈에서 아빠를 구했어. 내가 줄을 던졌어. 저는 대답했어요. 잘했어. 근데 다음엔 내 몸에도 줄을 묶고 던져야 돼. 같이 빠지면 안 되거든. 그날 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심장을 묶어줬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의 밤은 내가 빌려 쓰고 있었구나. 내가 그 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이의 내일이 달라질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말자. 무너져도 무너진 건 아이가 자는 뒤에서만 하자. 변호사는 제게 말했어요.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여백을 들고 왔어요. 제가 재생한 건 무음 영상이었어요. 빈 복도, 아무도 없는 화면.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문 닫히는 숨 같은 소리, 엘리베이터가 층을 오갈 때 켜졌다 꺼지는 미약한 등불 소리. 그 소리들이 정확히 시각과 행동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정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문이 닫히고 바람이 흘러들어온 이 순간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어요. 서류는 숨길 수 있어도 건물의 숨은 못 숨겨요. 방 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법정은 결국 이야기를 겨루는 곳이라는 걸요. 누구의 이야기가 더 진짜 같은가? 누구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는가? 그날 제 이야기가 상대를 눌렀어요. 시동생은 술에 젖은 채로 찾아왔어요. 눈 밑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그가 바닥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나 잘못했어요. 누나랑 엮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어요. 그 울음은 늦게 찾아왔어요. 늦게 오는 울음은 대개 진심보단 자기 연민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사람의 울음에는 어쨌든 무너지는 소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는 변명하듯 중얼거렸어요. 와이프랑 잠자리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 여자가 자꾸 곁에 있으니까. 저는 비웃었어요.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으로 저지른 짓은 죄가 돼요.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그는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집은 이제 다시는 형제의 우애 같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게 해야겠다. 우린 그 단어를 너무 싸게 써버렸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현관문이 스스로 쾅 닫히고 창문이 덜컥거릴 정도였어요. 보험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급 불가 판정.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울증 진단과 실종 기록이 지나치게 매끈했어요. 삶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각본이었어요. 제가 모아낸 그림자, 무음, 타임스탬프들이 진실의 무게가 되어 그들의 거짓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날 밤 백화가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이겼네요. 행복하세요. 저는 답장을 쓰다 지우고 또 썼어요. 마지막에 남은 건 단 한 줄이었어요. 나는 나를 잃지 않았어요. 그 말을 보내고 나서야 심장이 깊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긴다는 건 환호가 아니라 숨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얼마 뒤 그는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다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다니요. 우린 이미 불탄 집터 위에 서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는 아이를 꺼내들며 설득했어요. 이서가 얼마나 기뻐할지 알아? 우리가 다시 같이 살면. 저는 단호히 잘랐어요. 아이를 방패로 세우지 마. 아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깃발이지 숨는 방패가 아니야. 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문장 하나를 던졌어요. 사랑을 변명으로 쓰지 마. 그건 사랑을 훔치는 일이야.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별의 시각은 그가 떠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순간이었다는 걸요. 마지막 판결문을 접었어요. 붉은 도장이 마르고 굳어버린 종이. 저는 손끝으로 금억 자국을 쓸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아이와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촛불을 끄며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소원 빌었어. 엄마가 덜 슬펐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같은 소원 빌었어. 창밖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지만 창틀이 단단히 버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도 뚝으로 서 있구나. 뚝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저 끝까지 남아요. 물이 차올라도 바람이 불어도 뚝이 있으면 아이는 안전하잖아요. 이제 제 인생은 잃은 것의 목록이 아니라 지켜낸 것들의 목록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도 그날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내일을 믿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기억은 여전히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버텼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했고 무너져도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제 목소리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주세요. 버티는 것도 살아남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뚝으로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믿겠습니다.